자, 2026학년도 교육학 논술 명교육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TSO 구조화 솔루션이라고 돼 있죠. 예, 여러분들이 아마 제 합격 설명회를 들으셨다면 이 TSO 구조화 솔루션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보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 TSO 구조화 솔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년 동안 제 강의를 갖다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강의의 특징과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2025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저를 갖다가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를 드렸었냐면 논술을 갖다가 이제 가장 잘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최강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갖다 잘 믿어주시지 않더라고. 그런데 제 기출 해설을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작년에 냈던 문제집에서 중요한 문제들 작년에 이제 시험을 치렀던 수험생들이 어렵게 생각을 했었던 문제들의 상당수를 갖다가 사실은 적중을 시켰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간과하고 그냥 넘어갔던 문제들을 제가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7, 8번까지 계속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풀어드리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리더십과 관련해 가지고 나왔던 문제 전부 다 당황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게 있었나? 그래요. 이런 게 있었나 싶었을 거예요. 저도 그 교육행정 리더십과 관련해 가지고 나왔던 카츠의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시험 문제예요. 말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카츠가 얘기했던 그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배웠던 특성론, 요새 특성론하고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거의 안 한다고. 두 번째가 행위론인데 행위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해요. 대부분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변혁적 리더십, 최소한 상황론에 비춰가지고 리더십을 갖다가 얘기를 해. 근데 카츠의 리더십 이론 같은 경우는 특성론이라고요. 오케이, 특성론하고 관련해가지고만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인정. 왜냐하면 꼭 상황론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상황론 속에서도 특성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카츠에 있어가지고 리더십 이론에 있어서 중요한 골자는 뭐였냐면 3가지로 나눈 거예요. 특성을 3가지로 나눈 거야. 그래서 최고위급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간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말단 직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답은 이제 대인관계, 인간관계, 이제 그게 답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바로 중간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리더십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제가 기출문제 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이 중간 관리자예요? 응? 그렇게 개념 규정을 할 수 있는 거냐고. 선생님은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능력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실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가지고 역량도 갖춰야 되고, 또 아이들한테 있어서 인지교육도 시켜야 되고, 감정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타 생활지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돼. 그런다라고 한다면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야. 또 나름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CEO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역량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이 될 분들이니까. 그런데 같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딱 띄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리더십 중간 관리자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 리더십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었어요. 사실은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교수학습 이론, 그리고 교육 평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들은 일정 정도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문제들은 뜬금없이 교육 행정에서 엉터리 같은 문제들이 나와. 저는 진짜 엉터리 같다라고 생각하거든. 일관성도 없고 지향성도 없고 도대체 이거를 갖다 붙여서 도대체 학생들한테 수험생들한테 뭘 요구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결국 교육행정에 있어가지고 여타 다양한 이론 모형들을 갖다가 다 외우도록 지금 이제 시키는 건데 그게 모르겠어요. 변별력 차원에 있어가지고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왜? 어떤 변별력?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행히 제 문제집에는 그게 들어 있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다고. 자, 그래서 작년까지는 논술 책 강좌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교육학 논술을 갖다가 어떻게 구조할 거냐, 구성할 거냐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갖다가 하셨던 분들은 답안지 구성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이 구조와 관련해가지고 교육학 논술의 구조 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예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이거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가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갖다가 저는 아예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하세요. 교육학 논술? 글실력도 필요 없고 논리력도 필요 없고 고도의 평가 능력도 필요 없고 종합적 판단력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과목이야. 따라서 그것과 관련된 일종의 모범 답안으로서의 구조와 솔루션을 갖다가 아예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제시할 거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부터 연습을 하세요. 어렵지 않아. 그래서 구조와 솔루션이에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지금부터.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교육행정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디 조그맣게 숨어있는 뭔가를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답안 작성하라 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와버리면 참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없는 거예요. 몇몇 강사분들이 기출문제를 갖다가 해설을 하면서 그러셨대. 아, 이번 시험 문제 쉬웠죠? 그런데 현장의 분위기, 수험생들의 분위기는 전혀 딴판이에요. 2025학년도 교육학 논술 시험 문제를 접했던. 너무 어려웠다. 그래요. 저도 시험지 딱 받아드는 순간 이게 뭐지 그랬어. 이게 뭐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도 3번 정도 읽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답안으로 전개시켜 나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야, 수험생들 멘붕 왔겠는데? 그래요. 다 멘붕 왔다고.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교육행정 문제 1번, 4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황당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 감안을 해서 이 구조화 솔루션으로 접근에 들어가면 문제를 갖다가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다. 특히 이제 이번 2025학년도 일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육부에서는 답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만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 모범 답안이 있어야 여러분들 채점할 거 아니에요. 공개만 안 할 뿐이지 모범 답안이 있을 거라고. 근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참 모범 답안을 어떻게 만들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 왜? 1번 같은 경우에는 가지수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출제위원이 그래 이거는 대충 알아듣게만 구성을 하면 점수 4점 다 주자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한 개 내지 2개 정도 아니면 3개 정도의 어떤 모범 답안으로서 제시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점하라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수긍하지 못하겠어. 왜냐면 가지수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 요구가 있잖아요. 교육 철학적인 거. 학습 심리학. 교육 철학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가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교육 철학 할 수 있죠? 실존주의 입장에서도 교육 철학 얘기할 수 있어요.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도 교육 철학에 들어갑니다. 제가 제 답안의 핵심으로 잡았던 게 아동중심 교육 철학이거든요. 루소와 그 이외 일군의 계몽주의, 칸트 같은 사람, 페스탈로치, 그것도 교육 철학의 하나예요. 전통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면 안 되나요? 할 수 있다고. 교사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교과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대표적으로 피터스 같은 사람 그것도 교육 철학이거든. 학습 심리학도 다양합니다. 행태주의로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구성주의도 학습 심리학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사회인지 학습 이론 반드러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합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수백 가지가 나온다고. 교육 철학에 있어가지고 학습 심리학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근데 결국은 1번 같은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이 교육학에 있어서의 솔루션, TSO 솔루션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TSO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두 가지 방향. 하나는 교육학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또 하나는 교육학 논술과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예요. 스트럭처, TSO. S가 스트럭처. 구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솔루션으로 제시를 할 겁니다. 자, 바로 이제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교육학 이론의 간결한 구조와 TSO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hinking Structure. 우리 보통 이제 마인드맵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강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마인드맵 주가주가 있고
갈려 나온 가지들이 있고 보조 가지들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인드맵을 대부분 선생님들이 제시를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죠. 물론 의미가 있는데 암기력이 뛰어나신 분들한테 있어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있어서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해. 어찌됐든 그 마인드맵 자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그거를 어떠한 방향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이 보다 간명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바로 Thinking Structure Organization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책을 특히 그 동영상으로 제 수업을 듣는 분들한테 이 책을 이제 발송을 해 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제 요 책이에요. 요 책. 명교육학 1 교육학 논술 핵심 교과서입니다. 저도 책을 갖다가 2권짜리 상하로 해갖고 여러 차례 출판을 했었어요. 책이 거의 900페이지, 2권 합쳐가지고 900페이지 정도 되는.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1500페이지가 넘어. 2권을 합쳐가지고. 또 그것도 또 단권한다고 하면서 책을 갖다가 내는데 그 책 페이지가 800페이지가 넘어. 이 내용에 질리는 거예요. 교육학을 공부를 하면서 그 내용에 질린다고. 제가 한 7년에 걸쳐가지고 책을 갖다가 계속해서 개정판을 내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책이 두꺼울 필요가 있을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줄여나갈 수 없을까? 근데 계속해서 해 나가다 보니까 줄여지더라고. 줄여져요. 쓸데없는 것들 빼고 쓸데없는 것들 많거든. 줄여 봤더니 컨텐츠 내용으로 따지면 제 책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600페이지가 채 안 돼. 600페이지가. 그걸로 부족하지 않냐고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긴 왜 부족해. 그걸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오랜 동안 제가 익히고 빼고 간추리고 중요한 내용들 첨가하고 해가지고 단권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이면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 문제집이 있어요. 우리 문제집이 있다고. 그래서 책 2권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교육학 논술의 간단 명료한 구조와 TSO예요. 테스트 페이퍼 스트럭처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있죠. 시험 문제지. 여러분들 답안지를 갖다가 어떻게 구조화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제일 많을 거야. 그래서 이 답안지를 갖다가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 쓸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제시할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뺀 나머지 부분들을 갖다가 다 외우는 겁니다. 아이 교육학 논술을 갖다가 외우냐고? 네.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시되는 교육학 논술의 성격이 그래. 다 외우는 거야. 다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필력이 필요 없어요. 글을 잘 쓰는 능력이 필요 없어. 여러분들의 생각을 갖다가 오롯이 담아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없어.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 이 교육학 논술이.
그러한 부분들이 더 가점이 되지도 않아.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교에서 보는 그 논술보다도 못한 게 교육학 논술, 교육학 논술이라고. 그거는 분명히 필력이 있어야 돼. 날카로운 분석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교수님들이 놀란다고. 와, 이러한 시각이 있을 수도 있구나. 물론 걔네들도 다 저기 대치동이니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쓰는 거 고액으로 받아갖고 다 답안지 쓰는 거 다 외워갖고 들어가는 애들이 상당수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개 중에. 야, 이렇게 답안지를 쓴다고? 야, 대단하네. 그런 아이들이 그래도 두세 명씩은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시간? 겨우 1시간이야. 1시간 동안 어떤 책 1500페이지 해당되는 걸 갖다가 외워갖고 그걸 갖다가 인출 쓰는 거잖아요. 이런 무지막지한 시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갖다가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하게 해야 돼. 단순하고 명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 그 포맷, 스트럭처를 갖다가 외워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꼭 집어넣어야 할 컨텐츠만 딱딱딱 집어넣으면 답안지가 딱 완성되게끔 만드는 거야. 에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그런 식의 시험이 가당키나 합니까? 맞아요. 가당치도 않지. 그런데 우리들의 시험 문제는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건 만세야. 만세. 공부하기가 훨씬 편해. 교육 행정의 문제가 되겠지만. 자, 그래서 엄선된 2000여 개의 문제를 통해서 반복적인 인출 연습을 할 겁니다. 작년에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 문제집 가지고 7, 8회부터 계속 돌았거든. 계속 돌았어요. 그래서 한 3회독 정도를 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명교육학 2권 교육학 논술 실전 문제집이에요. 지금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그 문제집이 조금 맞득치 않아서 계속해서 추가할 거 추가하고 뺄 거 빼고 갖추릴 거 갖추리고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배달 노동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카페 블로그 이름이 배달 노동자의 교육학 수업이에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이름이 배달 노동자의 교육학 수업이에요.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저는 오후에 이 책 보내드릴 분들한테 우편으로 우체국 가서 발송을 하고 그리고 또 배달을 할 거라고. 언제까지? 7시 또는 7시 반까지. 그리고 뭐 하겠어요? 저녁 먹고 또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타이핑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일 아침 5시 요새는 5시에 못 일어나겠더라고. 힘들었어. 6시쯤 일어나서 또 공부하고 책 집필하고 내일 또 강의를 해야 되겠죠. 강의하고 오후에는 또 배달하고 저녁 때는 꼭 공부하고 그리고 나머지 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배달해야 되니까 배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책 쓰고 저녁 때 책 쓰고 공부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여러분들 수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부족하게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르치는 강사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여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나는 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예. 저는 화건컨대 일을 하건 뭘 하건 상관없이 내가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확보해서 꾸준하게 매일같이 공부를 하면 일하건 뭘 하건 상관없어. 하루에 10시간을 갖다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확보한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을 하고,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너댓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공부를 덜 하기 때문에 합격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왜? 우리 이제 배우겠지만 의지의 문제야. 나를 갖다가 어떻게 동기화시키냐 하는 문제야. 모티베이션의 문제야. 내 자신에 대한 자기 개념. 우리 배울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자기 효능감,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같이 뚜벅뚜벅 나가자고요. 열심히. 나태해질 때면 나를 봐. 나를 보라고. 저 사람도 저렇게 배달하면서 저렇게 강의하는데. 책도 저는 매년 써왔다고. 최소한 한 권씩. 최소한 2권씩. 이 책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여러분들 상상도 안 갈 거야. 그냥 여기 뭐 내용 쭉 해갖고 그냥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일일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칸 다 만들어갖고 이거 전부 다 일일이 이거 다 내집 편집 컨텐츠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라고. 돈 들여가지고 안 해. 내집 편집 이거 한번 맡겨가지고 하려면 돈 얼마씩 줘야 되는지 아세요? 2, 300 줘야 돼. 나 그렇게 돈 없어. 표지 편집? 표지 디자인? 이거 다 내가 했어. 왜? 이것도 돈 2, 300 줘야 돼. 2, 300까지는 안 줘도 되는 거야. 내가 다 했다고.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이 책. 누구한테 뭐 전문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한테 맡기지도 않았고 잡일이라고 해서 내가 돈 몇백만 원 들여갖고 만들지 않았어.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뭐 하면서? 페달하면서. 뭐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일어나서 졸린 눈 비벼가면서 만든 거야 이거. 몇 년 동안? 7년 동안. 나를 보세요. 나를 보시라고.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시잖아.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알 거야. 안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지치지 말고 우리 계속 앞으로 쭉 나갑시다. 자, 그래서 자 이거예요.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 책하고 또 한 권의 책. 이제 이 책이 히트라고. 사실은 이 하얀 책. 이 하얀 책으로 이제 제가 이제 3월 말이면 여러분들한테 다 이제 공짜로 나눠줘요. 다 공짜로 나눠줄 거라고. 3월 말경에 다 마무리가 되면 역시나 이거 뭐 이 책도 누구한테 맡겼겠어? 내가 다 했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고 이 책 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론서니까 우리가 이제 6월 달까지 해가지고 이 책 가지고 숙지를 하면서 이제 4월 달부터는 이제 이 책도 곁들여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을 말하자면 최종 단계까지 우리가 이제 쭉 이끌어 나가는 우리의 이제 마지막 보루가 될 책이에요. 이 실전 문제집이. 그래서 이 실전 문제집 가지고
여기에 적어 넣을 거 적어 놓고 메모할 거 메모하고 중요한 부분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해 나가시면 돼.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에요. 기본, 기본, 기본. 그래요. 2025학년도 작년 시험 문제로 보면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했었던 게 참 다행이었구나. 왜냐면 사실은 저 기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전문가들, 교육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잘 숙지가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없었을 거고, 교육 과정, 교사학습 이론, 교육 평가에 이르는 일관된 어떤 흐름 속에서 글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을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학 이론에 있어가지고 TSO 구조와 솔루션은 거기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야. 그 어떤 지향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육 전문가, 교육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어떤 지향점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어려운 게 없어요. 알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그것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교육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 행정에 이르는 일관된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구조화를 할 수 있어. 거기에 전부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어. 잘. 그래서 이 교육학 이론에 있어서 TSO 구조와 솔루션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장착을 하고, 두 번째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교육학 논술을 전개시키는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외운 거 그대로 잘 반영을 시켜서 글을 갖다가 전개시켜 나가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 지금부터 나오는 요 내용들은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시 또 강조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자, 여기 6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제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제적, 먼저. 선제라고 하는 게 먼저 제압을 하는 거야. 먼저 우위를 점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이제 선제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측면에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방안들, 대책들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선생님들하고 제 커리큘럼이 다릅니다. 다른 분들은 1, 2, 3, 4, 5, 6, 7, 8, 9에서 11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1에서 3, 4에서 6, 7, 8, 9, 11월 이렇게 돼 있어. 왜 그랬을까? 저를 담당하는 우리 학원에 있어서 담당자 그렇더라고.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다른 학원이나 다른 분들한테서 배우던 분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건너오기가 어려워요. 에이, 왜 문제가 돼요? 그게 동영상이 제공이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상관없다. 제가 가르쳐 보니 1, 2, 3, 4 이렇게 가르치는 게 불합리해. 왜? 시간이 촉박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사회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육사라든지 교육철학이라든지 교육연구라든지 생활지도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충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 물론 왜 그런지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야. 그 부분들이 시험 문제로 잘 안 나오거든. 아예 안 나오거든.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육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걔네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싶었어. 아,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교육사나 교육 철학에 있어가지고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교육 과정이나 교수 학습 이론이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버거울 수밖에 없어. 그 부분들을 갖다가 시험 문제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갖다가 잘 이해했을 때 교육 과정이나 교수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교육학 이론의 TSO 구조화 솔루션도 거기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1에서 3월을 갖다가 기초, 4에서 6월을 갖다가 심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 1, 3월에 기초를 한 다음에 4, 6월 달부터 저는 말 그대로 선제적으로 이때부터 문제풀이로 갑니다. 이때부터 문제풀이로 갈 거라고. 문제풀이가 다른 게 아니야. 모의고사 보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선생님들 7, 8월에 보는 거 저는 4월 달부터 보겠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매주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 물론 매주 쪽지 시험을 갖다가 월, 화 다 보는 때도 있을 수가 있어. 아예 안 보는 때도 있을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쪽지 시험을 본다. 우리 이제 흔히 형성평가라고 얘기하는. 이게 뭐냐면 인출, 우리가 참 인출이라고 하는 말도 엉터리 같은 말인데, 돈을 갖다가 인출한다 우리가 이런 말은 쓰지만 돈을 갖다가 돈이 아닌 지식을 갖다가 인출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다 뭐예요? 일본에서 너무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반일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교육학이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선생님들 가르치는 학문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건 잘 쓰지도 않는 일본 한자 투성이라고 교육학이. 그래서 지금 이 시점부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인출 연습을 할 거예요. 암기를 할 거라고. 어떤 암기? 중요한 기본에 대한 꼭 외워야 되는 개념과 이론과 모형과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매주 쪽지 시험으로 확인하고 외우고 하는 과정을 할 겁니다. 4월달에서 6월달까지는 매주 영역별 모의고사를 갖다가 할 거예요.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래서 세미 모의고사예요. 우리가 이제 보듯이 이제 교육 과정부터 해가지고 교수학습 이론, 교육평가, 교육행정의 1년의 완전한 형태의 모의고사가 아니라 우리가 배운 거 중심으로 해서 두 파트씩. 단 서론과 결론을 갖다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답안지로 따지면 12점 내지는 13점짜리 문제를 내고 거기와 관련해서 문제를 풀고 첨삭을 해드립니다. 저는 사실 첨삭에 반대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 왜? 야, 선생님이나 되실 분들이 나이도 20 먹은, 더 나이 먹은 분들도 있잖아. 야,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아니고 첨삭을 하느냐.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대. 그러면 돈벌이가 안 된다나. 오케이. 나도 돈 벌어야 되잖아.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돈벌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첨삭을 해 드릴 거라고. 단
컨텐츠, 그러니까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작성 못한 것까지 내가 일일이 다 적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몫이야. 못 외워서 못 쓴 걸까지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 그거 일일이 다 적으라고. 몇 명 안 되면 그것까지도 해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 내 몫은 아니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으로서. 2급 정교사로서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TSO 구조와 솔루션에 적합하게 연습한 것들을 갖다가 잘 써내느냐를 갖다가 저는 볼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그것만큼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7, 8월에 가면 매주 영역별 모의고사를 또한 볼 건데 요거는 이제 심화예요. 심화. 그러니까 3, 4월에 진행됐던 걸 갖다가 7, 8월에도 역시 세미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좀 더 심화된 형태로 가져갈 겁니다. 당연히 이제 9에서 11월 사이에는 매주 최종 모의고사를 보고 참석을 하고 또 한 가지 1에서 8월에 매달 기출에 근거한 실전 모의고사를 갖다가 실시할 겁니다. 뭐 당연히 참석을 해둘 겁니다. 매달 한 번씩. 이걸 갖다가 어떻게 진행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좀 고민이 있어. 근데 어쨌든 이걸 할 거예요. 다른 강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책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문제집 형태가 아니라 기출 문제집 형태로 해갖고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온갖 기출이 다 들어가 있는 행정고시, 또 초등, 그 다음에 예전에 나왔던 교육학 객관식 문제 뭐 이런 것들 해갖고 기출 문제집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데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 우리가 객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이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글을 전개하는 방식도 다르고 문제를 갖다가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기출 문제라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그 아까운 시간을 갖다가 왜 낭비하냐고. 초등 교직 논술이에요. 달라요. 물론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 행정고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어. 그 총괄적 평정법이라고. 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결론까지 이르게 되는 글 전개하는 방식이 우리 중등 교육학 논술하고 달라. 근데 우리가 왜 그걸 갖다가 일일이 공부를 하냐고. 쓸데없이. 초창기. 그러니까 한 1회부터 한 5회 정도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집단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작으니까, 샘플이 너무 작으니까 그때는 참조할 수 있었겠지. 이것저것. 그런데 지금 우리 시험 횟수로 해로만 따져도 지금 10년이 넘어가. 문제로 따졌을 때 지금 14회차인가요? 거기다가 문제 종류만 따져도 지금 60개가 넘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굳이 우리 충분히 모집단이 지금 확보된 상황이야. 그리고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나왔던 조나센의 구성주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 그 2017학년도에 나왔었는데 이거 또 한 번 나올 거다. 왜? 특징이 있어. 한 4년에서 한 10년 사이에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출제하는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다고. 조네스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꼭 반드시 공부해라.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출에 근거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제가 만들 거야. 제가 만들 거예요. 이것도 또 창작을 해야 돼. 그 구성을 해야 된다고. 쉬울 것 같죠? 쉽지가 않아. 고통이야. 시험 문제 만드는 거.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래서 연습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출제 가능성이 분명히 높은 시험 문제를 우리 레이더망에 포착을 해서 가져갈 거라고. 올해도 분명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4년에서 10년 사이에 기출되었던 문제 가운데서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올 거다. 그게 패턴이니까. 그것도 스트럭처예요. 그것도 스트럭처라고. 스트럭처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인출 연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좋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시험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1년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교육학 논술 쓰는 연습, 구조하는 연습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간별 강의 계획 이건 이제 우리 홈페이지 학원 홈페이지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익숙한 내용일 거예요. 자,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분석적 배점법에 맞춘 글쓰기 방법론을 갖다가 제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시험이에요. 시험 도구야. 시험에 응시하는, 그러니까 교육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응시하는 학생 수가 수만 명. 최고치에 달했을 때는 5만 명이 넘었다고. 자, 사실 객관식 시험 치르는 게 제일 좋은데 선생님의 제가 이제 좀 요즘 쓰는 말로 선생님 가오가 있지. 아이씨. 선생님 가오가 있지. 어떻게 객관식으로. 아니 나는 이게 선생님, 그러니까 시험 치르는 선생님들에 있어서의 가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저기 교육학 선생님들이 그런데 가오가 있지. 어떻게 객관식 시험을 치르냐고. 그래서 객관식 시험을 반대한대. 이게 무슨 퍼피 라이스 케이크 같은 소리야. 퍼피 라이스 케이크. 정말로 퍼피 라이스 케이크라고. 나는 난 객관식으로 봐도 충분하다고 봐. 그리고 우리 한국사 검정 시험처럼 파스 난 패스. 난 그걸로 해도 충분하다고 봐. 교육학 많이 공부해서 뭐 교육학적으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더 성숙시킬 것 같아. 이거 꼼수아니에요. 사실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게. 이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게 꼼수라고. 기만하는 거야.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은 그런 거니까. 그러면 이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글쓰기에 우리가 최적화되는 그 노하우가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TSO, Test Paper Structure Organization. 이거 제시할 거라고.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총괄적 평정법이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논술하고 달라.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그 방법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거예요. 근데 단순해 사실.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4월, 7, 8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봐두시면 되고. 그리고 스페셜 코스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강의 중에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걸 갖다가 굉장히 심혈구일해서 했거든. 근데 문제로 반영이 안 되더라고. 하지만 지금 어떤 흐름이 뭔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쟁점이 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교육 현안, 교육 흐름,
교육 개념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나오면 별도의 예, 강의 목차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게요. 자, 1, 3월 강의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공지된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말씀드리고 강의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글이에요. 멈추지 마시고 절대 무너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예. 꿋꿋하게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무너지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하기 싫은 때가 와. 저도 그래요. 배달하고 와서 책상 앞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졸 때가 있더라고. 구벅구벅. 왜? 특히나 겨울 같은데. 찬바람 맞으면서 낮에 한 7, 8시간 쏟아다니거든. 막 쏟아다니. 그래서 집에 와서 샤워 간단히 하고 밥 먹고 책상 앞에 딱 앉으면 나도 모르게 졸고 있어. 공부할 맛 나겠어? 아우 안 나지. 책 꼴보기도 싫어. 컴퓨터 모니터 꼴보기도 싫어. 모든 것들이 싫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 해야지. 왜? 우리의 목표가 있잖아.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버텨야 돼. 버텨야 된다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잡아 끌어갖고 야 일로 와봐 야 명중호 공부하자. 우리 공부하자. 공부해. 엉덩이 탁탁 두르면서 야 공부하자 우리. 그렇게 버텨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의 길이 굉장히 소중해요. 굉장히 소중하다고. 내가 왜 배달을 하겠어?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름 없잖아. 이름 없어요. 그러니까는 강사 생활 해가지고 돈벌이가 안 돼.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 집안의 가장이야. 우리 애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돈벌이 해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누가 가르쳐 줬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줬지. 또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 학교에서 배웠다고. 책임과 의무를 다했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학교가 그렇게 시기나 나와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 되겠어요? 해야 돼. 왜? 그게 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왜 쪽팔린 일이야? 왜? 그렇게 안 하는 게 쪽팔린 일이지. 나 그거 학교에서 배웠다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공부를 해야지. 참 이런 얘기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 아니야?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갖다 선생님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한다는 게. 근데 아니야. 지금 초수생 같은 경우에는 정교사 2급 자격증 아직 못 받았어. 아직 못 받았다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런데 학교를 가야 돼. 학교를 가야 된다고. 합격해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가가지고 전부 다 그럴 거야.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내가 이 지긋지긋한 학교를 갔다가 왜 와가지고 선생님이 되려고 했을까? 그런 사람들 많을 거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직장 돈 줘. 학교에서 학교에 돈 준다고. 그거 중요해요. 직장인으로 생활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바로 나같이 그러한 책임감, 의무감을 갖다가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해. 그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저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었던 선생님들께 굉장히 감사함을 느낀다고. 여러분들도 그런 선생님이 되세요. 자, 그 길 함께 갑시다. 올 1년 함께 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제가 쓴소리 단소리 할 거예요. 쓴소리 단소리 할 거라고. 여러분들도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잔소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가지고 잔소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잘 말 안 들어.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말 안 들었을걸? 부모님 말 잘 안 듣고. 아니다. 대부분 다 이제 모범생이었겠지만 선생님들이 다 좋아하고 이뻐하고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말 잘 안 듣는다.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해야 돼. 왜? 그 아이들이 이 학교를 나서면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평생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사회를 위해서 뭐 공헌하고 어쩌고저쩌고 말고 내 앞가림 잘하고 내가 결혼할 상대 잘 부양하고 잘 협력하고 또 애 낳으면 그 아이 잘 키워서 적어도 그렇게 잘 키우는 부모 한 10분의 1만 닮은 아이로 이렇게 키우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바로 그 길을 걸어가게끔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2026학년도, 그러니까 2025년 1년 동안을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여기 요 아이 보이세요? 요 아이, 요 아이, 예, 요 아이. 지금 여기 보면 등잔불이 있죠?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게 이제 잘라놓은 수박이야. 여기 수박, 이 과일들, 여기 과일들. 여기서 애가 공부를 한다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이 아이는 홍콩 아이, 홍콩 아이. 1960년대. 우연히 사진에 담긴. 공부의 의미, 부모님의 의미,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반영하는 사진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형설지공이지, 형설지공.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당연히 공부 잘했겠지. 홍콩의 고위직에 오른 행정관료가 됩니다. 이제 나이가 70줄에 이제 들어섰을 거예요. 조만 나이가. 자, 공부의 의미, 선생님의 의미. 선생님이 내준 숙제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아이를 길러내는 훌륭한 선생님의 길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가도록 합시다.